그럼 랩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과정 5학기차 송재원이고요. 오늘 발표는 요즘 모션 캡처 기술에 대한 어떤 역사와 함께 최신 트렌드 같은 걸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 모션 캡처 기술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연구 주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발표하는 것으로 오늘의 랩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발표를 진행할게요. 녹화 잘 되고 녹음하는데 문제 없죠? 예. 이 콘텐츠는 모션 캡처에 대해서 오버뷰하고, 그다음 제가 준비하고 있는 모션 리타게팅 투 캐릭터 릭라는 연구 주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션 캡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모션 캡처의 역사는 일단 1910년대 처음 시작한 로토스코핑 기법을 이제 모션 캡처의 어떤 시발점이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토스코핑 기법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캐릭터, 사람이나 동물 이런 거를 촬영해서 찍고 이제 그것의 외곽선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그런 기법을 말해줘. 그래서 실제와 같은 그런 모션을 이러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그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기법인데요. 가장 처음 이 로토스코핑 기법을 썼던 게 1915년에 이 Out of the Inkwell이라는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처음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보면은 모션 캡처의 역사도 거의 이제 100년에 육박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로토스코핑 기법으로 특히 유명한 게 이제 첫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인 백설공주 스노우 화이트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로토스코핑 기법이 사용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배우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일단 촬영을 하고 난 다음 그 배우들을 따라서 이제 윤곽선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캐릭터에 그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과장할 건 과장하고 해서 입히는 기법을 이제 로토스코핑 기법이라 하는데, 그 예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액터가 춤을 추면은 이제 그대로 윤곽선을 따라서 그림으로써, 그래서 지금 백설공주가 1937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동작이 아주 자연스럽고 굉장히 사실적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러한 어떤 모션 캡처를 기반으로 했던 그런 기술에 의해서 그런 것이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럼 진짜로 지금 우리가 현대에 알고 있는 모션 캡처 기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나는 이제 1970년대, 1980년대를 이제 넘어오게 돼요. 이제 그래서 각종 전자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모션 캡처 기술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데,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이 1980년대 이 거니어미터스라는, 이제 이게 각도계 그런 뜻인데,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에서 처음 개발한 이러한 모션 캡처 기술이 이제 가장 첫 이렇게 현대적인 그런 모션 캡처 기술이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전작가가 아니라 포텐셜 미터를 이제 몸에 붙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전자적 신호를 이제 몸에서 어떤 전기적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몸에 부착하고 이걸 움직이면 몸에 어떤 전기적 신호가 바뀌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뭔가 움직였다, 모션이 움직였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연구 분야에 쓰였냐면은 이 우리가 어떤 댄서들이 춤을 추는데 그들의 춤을
디지털화 시켜서 뭔가 기록하고 싶다 하는 목적으로 이것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 어떤 예, 우리의 무용이나 어떤 춤추는 사람들의 그런 동작을 기록하는 그런 연구 분야에서 그것을 이제 라바 노테이션과 함께 어, 정량화시켜서 기록한다는데 라바 노테이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문화기술 문기론 들으면 이거 배울 텐데 이 라바 노테이션이 인체의 어떤 춤의 모션을 이렇게 정량화시켜서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하나의 약속이죠, 기호죠. 이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춤이 있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박자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한다는 걸 특정한 기호를 통해서 정해진 걸 라바 노테이션이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예 B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래서 약간 놀랐던 거는 이게 첫 모션 캡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떤 그 연구의 목적 이런 게 좀 진보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예술적인 그런 거를 모션 캡처와 이런 라바 노테이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뭐 기록하겠다 이런 목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연구여서 뭐 지금 이런 모션 캡처를 통해서 지금 이런 연구를 하겠다 해도 뭐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지금은 하겠지만 뭐 지금도 괜찮은 연구일 텐데 당시 1980년대 처음 모션 캡처 기술을 아무도 뭐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도 않을 때 이런 연구가 일어났다는 게 참 주목할 만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988년도에 마이크 더 톨킹 헤드라는 이제 연구가 실리콘 그래픽과 디그라프 월만 뭐 주식회사와에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나온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연구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사람의 얼굴을 이제 각각의 표정을 짓는 걸 3차원 스캐닝을 해서 이제 메쉬를 리컨스트럭션 해서 얼굴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것을 발음하는 그런 음소별로 이제 캡처를 딱딱딱딱딱 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제 보이스 레코그니션 데이터랑 매핑을 시켜서 이제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얼굴이 움직이도록 하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모션 캡처 연구의 거의 초창기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얼굴 애니메이션 캡처 데이터와 보이스 데이터를 매핑함으로써 얼굴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는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좀 모션 캡처를 이제 본격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한 이제 첫 사례들이고요. 컨텐츠에서 처음 이제 모션 캡처를 사용한 사례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이제 1985년에 이제 로버트 아벨리라는 사람이 이제 TV 커머셜 필름으로 제작한 브릴리언스라는 필름이 이제 가장 첫 모션 캡처를 사용한 필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거 같이 한번 볼게요. Even in the year 3000, the question will be, what's for dinner? The answer will be in a package that saves energy, nutrients, and trouble. A package that can last the 3-year journey to Jupiter and back and back and back. Even in the year 3000, we see the brilliance of food in cans.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그 뭔가 관능적인 이 여성 캐릭터를 이제 모션 캡처를 해서 참 만들어냈는데 뭐 메이킹 필름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보면 좀 길어서요. 다 보진 못하고 이제 the look of her body. The biggest unknown was making her move and bringing her to life. Randy invented a technique he called brute force animation.
We filmed a live model and programmed her choreographed movements into the computer. The computer track reference points.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액터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액터의 몸에 이런 검은 마커들을 붙여놨어요. 액터는 이제 하얀 옷을 입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액터의 몸에 하얀 옷을 입혀놓고 다 여러 대 이제 당시로서는 그런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고 보통 일반 카메라를 사용했는데 그런 일반 카메라들을 이제 지정된 위치에 놓고 이제 액터도 지정된 위치에 놓고 저 까만색 마커들을 이제 관절 부위에 부착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3D 좌표상에서 리컨스트럭트 했어요. 그래서 이때 사용한 방식이 이제 가장 최초의 옵티컬 방식의 모션 캡처라고 이제 회자되고 있죠. 그래서 이 당시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좀 진일보한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커머셜 필름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후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발달을 했죠. 모션 캡처 기술이. 장편 영화에서 처음 모션 캡처 기술이 본격적으로 사용됐다고 일컬어지는 건 이제 토탈 리콜이라는 1990년도 작품에서 이제 사람을 모션 캡처해서 이제 그 내부 이제 엑스레이로 이게 투과되는 그런 장면인데 저런 스켈레톤들이 이제 걸어다니는 그런 장면을 모션 캡처를 통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폴라 익스프레스는 그 폴라 익스프레스 만든 회사에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씬에 모든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모션 캡처를 사용했다. 그래서 폴라 익스프레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몬스터 하우스 이렇게 모션 캡처를 풀로 사용해서 이런 영화가 아니라 이런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든 그런 작품들이고 외타에서는 지금 이제 혹성 탈출 예제를 가져왔는데 이제 아바타에서도 그렇고 혹성 탈출 등에서 이제 처음으로 퍼포먼스 캡처를 영화에 도입을 했죠. 근데 보통 이제 기존의 모션 캡처와 퍼포먼스 캡처를 좀 가르는 기준은 이제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페이셜과 바디를 동시에 캡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통 나누는데 이제 장비가 워낙 발달하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바디 모션과 페이셜 모션을 따로 동기화할 필요 없이 동시에 캡처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좀 더 이제 배우의 당시의 그 라이브한 액션을 컨텐츠에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뭐 외타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션 캡처의 역사를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러면 모션 캡처가 이제 어떤 디바이스로 이루어지는가 연구실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실 텐데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보이시는 저런 이제 기계식 메카니컬한 방법이 이제 좀 전통적으로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도 가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일단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저 기계식 장비만 있으면은 특정한 어떤 모캡 공간의 제약 없이 모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외부 조건에 크게 상관없이 모캡을 할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장비가 좀 되게 거추장스럽고 무거워서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기계식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전자식 이런 모션 캡처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어떤 전자기 장을 몸 주위에 이렇게 만들어요. 저 복잡하게 연결된 장비들과 선이 전자기 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특정한 어떤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위치를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물체들을 그 관절 부위에 부착해서 이제 그 전자기장 속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트래킹하는 방식으로 모캡을 진행하는데요. 이게 마커가 가려질 염려가 적고 상대적으로 정확한 모캡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복잡한 그런 전류나 전선이나 장비들이 몸에 많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목적에서만 사용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손 움직임을 캡처한다든가 또는 뭐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자신의 신체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체크할 때 뭐 러닝머신 위에서 테스트한다든가 그런 어떤 제한된 조건 안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가장 익숙한 옵티컬 방식의 모션 캡처죠. 적외선 어떤 카메라를 사용해서 레일을 쏴서 마커로부터 맞고 나오는 정보를 사용하는 그런 패시브한 방식도 있고, 또는 이제 마커가 직접적으로 발광을 해서 그 정보를 직접 받아들여서 캡처를 하는 액티브한 방식도 있는데, 일단 둘 다 옵티컬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좋다고, 지금까지 가장 좋아서 프로덕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옵티컬 방식이죠. 다음 몇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방식 중에 기계식을 좀 더 개량한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이너시아 센서 방식의 모션 캡처 슈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시그라프 같은 데 가보면 저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고가고, 근데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어서 좀 각광받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거는 광섬유를 이용한 방식인데, 이제 몸에 이런 광섬유를 설치해 놓고 구부리면 광섬유가 구부러지면서 그 데이터를 전송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구부러졌다 펴졌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모션 캡처를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근데 광섬유가 비싸서 한 손 핸드 모션 캡처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고 하고, 뭐 풀바디에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건 어쿠스틱 모션 캡처인데 소리를 이용해서 목캡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소리를 발생하면은 소리를 수용하는 이제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가 지금 소리가 정해져 있는 그 각각의 스피커의 위치에서 내가 어디 있냐를 이제 리컨스트럭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어떤 마커가 가려지는 그런 단점은 없는데 요즘은 잘 안 쓰인다 하더라고요. 장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어쨌든 저런 방식도 있고, 최근에 모캡 디바이스가 점점 이제 가정용 게임기 등등 해서 소형화되고 있고, 이제 좀 더 간편해지고 있는데, 이제 요즘 4세대 게임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 플레이스테이션 4라든가 엑스박스 1이라든가. 거기에 전부 다 저런 뎁스 기반의 모션 캡처 기기들이 함께 이제 동봉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키넥트 1이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4i라든지 하는 장비들은 이제 모두 그런 식으로 이미지와 뎁스 정보를 모두 가지고 이제 사람의 모션을 이제 캡처하고 뭐 조인트 모션을 리컨스트럭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뭐 닌텐도 위나 뭐 위핏 같은 경우도 이제 자이로 센서와 어떤 이런 발판에 닿는 그 중력을 감지해서 사람의 모션을 이렇게 알아내는 이제 그런 이제 가정에서도 이렇게 모션 캡처를 하는 그런 기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요즘 차세대 모캡 방식은 역시나 이제 비전 베이스드로 마커 없이 모캡을 하는 방식인데, 그 중에 괜찮은 사례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올가닉 모션이라는 회사에서 프로모션 영상인데, 프로모션 영상이란 건 물론 감안하고 봐야겠지만 마커 없이 하는데 되게 잘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Organic Motion's OpenStage 2 is the easiest to use, most cost-effective professional motion capture system available today. It provides animators with accurate motion capture data in less time and with less effort. Because of Organic Motion's unique advanced computer vision technology, OpenStage 2 is the only professional system on the market that delivers accurate tracking with no markers. No markers means no setup, which means you can get more done in less time. Organic Motion's Backstage software lets you record your moves with ease. It's your window into OpenStage. Its intuitive design allows you to focus on performance rather than setup. Calibrate the system in minutes and get on stage.
Then simply stand in a T and you're ready to record natural, unencumbered human motion. OpenStage 2 tracks your motions in real time. The system sees you from different angles inside the space, and its advanced tracking algorithm transforms these camera views into highly 네, 뭐 이런 거고요. 뒤에 accurate motion capture data, 조명도 된다. just as easy. 잘 된다. 마야랑 유니티랑 Less setup 모션 time 필터랑 means you can 다 plan your 잘 capture sessions around your motion, not 예,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your markers. 이 통제된 환경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전 베이스드로 이 정도로 이제 실시간으로 굉장히 뛰어난 퀄리티의 모션 캡처 결과물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최신 어떤 비전 베이스드 모캡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모션 캡처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사용되고 있고 또 게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뭐 영상 있긴 한데 이건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게임에도 요즘 퍼포먼스 캡처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또 산업적으로도 모캡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최적의 효율을 가진 모션, 동선 이런 걸 짜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지금 이거는 이제 자동차 경주에서 그 타이어 바꿔주는 걸 얼마나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 빨리 할 것인가,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모캡을 통해서 그걸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광고나 각종 어떤 상업적인 분야에서 모캡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타겟에 대한 맞춤형 광고라든가 대상이 동작하면은 그것에 맞춰서 뭔가 주목을 끌만한 그런 콘텐츠를 보여주는 다양한 수단들이 사용될 예정이고요. 또 다양한 리서치 토픽의 모션 캡처가 함께 연계돼서 사용될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거는 2009년에 발표된 아이 마에스트로라는 논문 및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제 우리가 연주를 하는데 잘못된 자세는 결국 이제 좋지 않은 연주 결과를 불러온다 해서 연주하는 것을 모션 캡처를 통해서 분석하고 좀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준다. 뭐 이런 연구 및 리서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방면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모션 캡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오버뷰해 봤는데,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연구 주제 얘기하기 위해서 모캡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모캡이 이제 3D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콘텐츠에 사용될 때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 워낙 이제 유명한 얘기들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말을 해주면, 이제 각종 영화 감독이나 FX 아티스트들이 이야기하기를 모캡을 우리가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모캡을 한 캐릭터랑 우리가 원하는 그 디지털 캐릭터랑 어떤 동작의 무게중심이나 어떤 그 중량감이나 과장된 그런 모션들이 너무 다르다.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팔다리 프로포션이 달라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모션을 나오게 하려면은 차라리 그냥 키 잡는 게 낫다. 그리고 사람 모션은 사람이 아닌 캐릭터, 예를 들어 지금 고질라 감독이 얘기한 건데, 그런 도마뱀 모션을 어떻게 사람 가지고 만들겠느냐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션 캡처는 참 발전하고 훌륭한데, 어떤 지속적인 모션 캡처 기술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은 사람과 다른 이런 캐릭터에 우리가 모션 캡처를 사용하고 싶을 때 어떠한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나 애니메이터의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랑 아주 다르게 생긴 캐릭터나 또는 뭐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모션이 사람과 전혀 다른 뭐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영구적으로도 그렇고 기존의 뭐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모션을
이제 애니메이터가 에디팅 해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맞게. 그래서 에디팅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 다른 하나는 이제 모션 자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연구 방향으로도 그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아티스트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모션을 만들 수 있게 좀 더 쉬운 모션 에디팅 기법을 제공하는가, 또는 자동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스타일만 넣어주면 이전의 모션이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지는가. 이것이 크게 우리가 모션 캡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어프로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션 캡처를 가지고 이제 콘텐츠에 활용할 때 제가 제안하는 어떤 리서치 아이디어는 어떤 모션 캡처를 리타겟팅 하는데 이제 타겟 캐릭터의 어떤 하이 레벨, 그러니까 보통 애니메이터가 사용하는 유저 컨트롤러의 리타겟팅을 하고 싶다는 걸 일단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분류로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모션 에디팅에 속하게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 이런데, 이제 제가 다룰 거는 저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제 스켈레톤을 만들고 이제 그 캐릭터에 바인딩하는 리깅 과정과 이제 그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해주는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두 가지 과정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모션 캡처가 들어가면은 이제 리깅은 있고, 여기에 우리의 모캡 데이터가 들어가고, 또 이제 이렇게 들어온 모션 캡처 데이터를 아티스트가 이제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 줘서 수정하는 저 프로세스에 이제 모캡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타겟팅을 수행할 때 기존의 연구도 그렇고 방법은 이제 소스 조인트가 있으면 타겟 조인트로 우리가 리타겟팅을 수행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커머셜에서 보통 사용하는 이제 캐릭터 리깅들은 이 조인트가 이제 아티스트가 편하게 사용하는 이런 컨트롤러에 이미 컨스트레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는 그 리타겟팅 방식대로 이 조인트를 이 컨스트레인트 된 조인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리타겟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기보다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걸 기존에 사용하는 리그에 리타겟팅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어떤 리타겟팅 전용 리그를 만들어주던가, 기존에 하는 방식이, 아니면은 리그가 아닌 그냥 동일한 프로포션을 가진 조인트만 남겨두고 그 조인트를 리타겟팅하고 아티스트는 그 조인트를 직접적으로 만져서 애니메이션 수정하던가, 이러한 방식들이 이제 기존에 사용되던 방식인데, 이제 애니메이터들은 이제 이런 걸 원하지 않죠. 기존에 내가 작업하던 대로 그 리깅에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돼서 그걸 내가 수정하고 싶다 하는 게 이제 애니메이터들의 어떤 요구들이어서, 그래서 이러한 요구들을 반영한 툴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터가 원하는 건 결국 이 조인트 밸류가 타겟이 되는 캐릭터의 이 컨트롤러 파라미터로 연결해서 내가 항상 사용하던,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좀 더 직관적으로 수정할 수 있고, 내가 기존에 하던 대로 이걸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애니메이터들의 요구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이제 들어주기 위해서 몇 가지 툴이 개발되고 있는데, 2011년에 시그라프 오토데스크에 세션에서 마스터 클래스가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 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이브 애니메이션 바인딩이라는 제목을 열렸어요. 그래서 목적이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하는데 우리의 그 커스텀 캐릭터 컨트롤에 리타겟팅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툴을 설명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강좌를 열었죠. 그래서 그걸 하긴 하는데, 문제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트랜슬레이트와 로테이션의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이 파라미터를 찾아주기 때문에 오로지 이 트랜슬레이트와 로테이트로 이루어진 컨트롤의 파라미터만 찾아줘요. 이 외에는 찾아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유저가 어떤 자기만의 커스텀한 어떤 파라미터를 만들어줘서 리그에 넣으면은 그런 파라미터는 찾아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2014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애닌 바인더의 기능이 이제 마야의 휴먼 IK에 들어왔어요. 마야 2014부터 이런 커스텀 리그와 이제 휴먼 IK를 매핑해주는, 그래서 리타비팅을 수행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 들어왔는데, 동일하게 근데 역시 이 트랜스레이터 로테이터 파라미터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게 페일러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기본적인 손 리딩이 있을 때 이 손 리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고, 그래프와 스플레드라는 고유의 어떤 유저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 값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토데스크 마야 휴먼 IK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애닌 바인더로는 그러한 어떤 한계점이 있고, 또 기존의 어떤 리서치 어프로치로서의 이제 모션 리타게팅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인트 대 조인트 투 조인트의 리타게팅만 다루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의 컨트롤러 애니메이터가 사용하기 친숙한 컨트롤러의 리타게팅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 하면 좀 더 이제 타겟 캐릭터의 어떤 파라미터가 뭐에 상관없이 좀 더 제너럴한 어떤 솔루션을 주고 싶다. 타겟 캐릭터가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에 사용되는 그런 컴플렉스한 캐릭터 리딩인데 파라미터를 찾아주고 싶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애니메이터의 작업효를 높여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은 우리가 리깅이 이렇게 있어요. 리깅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어떤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컨트롤러의 어떤 파라미터를 어떤 함수에 넣으면은 조인트 값이 얻어지는 이런 하나의 함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리깅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것을 거꾸로 하겠다. 즉 F의 역함수, 우리가 F 인버스에 조인트 밸류를 넣어주면은 반대로 이제 컨트롤러 값이 빠져나오니까 그 컨트롤러 값을 찾아주겠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F 역함수를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 이런 F 컨트롤러 값을 넣어줬을 때 조인트 값을 베타준 F 함수는 존재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다양한 컴플렉스한 다른 이제 리깅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어떤 파라미터가 어떤 조인트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그 다양한 리그에서 어떤 익스플리시트하게 이 함수 G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다. 왜냐하면 인버스 키네매틱스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컨스트레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저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지정한 유저 디파인 파라미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함수 G를 직접 찾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제너럴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문제를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셋업을 하면은 좀 더 제너럴한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를 한다면은 여기 소스 조인트가 있고요. 그다음 타겟 조인트는 컨트롤러 파라미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컨트롤러 파라미터에 의해서 움직인 그 조인트 파라미터의 값을 최소로 만드는 이제 컨트롤러 파라미터 값을 찾는 거죠. 네, 저렇게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기에도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 리깅이라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흔히 원투매니 매핑이 일어나요. 즉 하나의 답을 찾는데 여러 개의 솔루션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이 옵티마이제이션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싶은 그 파라미터가 너무 디멘저널리티가 커요. 이것을 각각 설명을 드리면, 먼저 원투매니 매핑은 아까 손 예제가 다시 나왔는데, 이 손의 리깅이 이 손목 리깅이 있고 각각 손가락에 F의 리깅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자세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이 그랩이라는 걸 0.5쯤 이렇게 구부리면 손이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걸 안 쓰고 FK만 딱딱딱 구부려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인가, 이 알고리즘이 판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단순하게 그냥 옵티마이즈 돌려서 풀 수는 없고, 그것을 어떤 것이 더 나은 옵티마이제이션이다라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는 변수가 너무 커요. 지금 비교적 간단한 리깅으로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캐릭터를 리깅인데, 저 캐릭터 컨트롤 파라미터는 모두 112개가 있고, 조인트 파라미터는 11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 112차원의 파라미터, 183차원의 파라미터를 동시에 옵티마이즈해서 최선의 값을 이제 찾는다. 그래서 어떻게 옵티마이즈 되어야지 항상 올바른 값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모델을 찾기가 너무 컴퓨테이션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다 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조인트에서 조인트로 타겟팅을 한다면 네. 그때 이 문제가 없어? 예, 조인트 투 조인트로 하면은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어떤 타겟팅 하는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이제 정해진 그 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이 디멘셔널리티가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112, 153개가 하이 디멘셔널리티가 문제가 된다고. 이게 왜냐면은 숫자 자체가 아인자가 보시면 각각의 숫자의 그 바운드가 또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112차원짜리 벡터가 있는데 처음 파라미터의 바운드가 어떤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밸류가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0에서 100이라든가 하여튼 바운드가 제각각이고, 그리고 노멀라이즈 시키는 그렇게 노멀라이즈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각각의 파라미터가 어떻게 작동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파라미터는 이만큼 움직여요. 조인트가 이만큼 움직이고, 어떤 파라미터는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예를 들어 그래프 같은 파라미터는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조인트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파라미터가 그 조인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옵티마이즈를 시켜줘야 합니다. 각 파라미터의 그 밸류의 레인지가 지금 다양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예. 그럼 그 밸류의 레인지가 다양하다면 그거를 그 레인지를 무조건 0에서 1로 매핑을 시키면 문제가 된다고? 네, 좀 일단 약간 컴프레션을 많이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별한 상태 저렇게 나오면 이제 디멘전의 조주 같은 식으로 생각이 되기 쉬워서 다른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고, 왜냐면 이미지에서 저런 걸 만약에 풀 때 막 몇 백만 원으로 쓰거나 딱 저거 같은 디멘전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이 이게 지금 옵티마이즈를 수행하는데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기 위한 어떤 이제 과정을 보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좀 실험적으로 얻어진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돌리니까 일단 참 값을 못 찾더라고요, 제대로.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옵티마이즈 되어야 저 전체 조인트를 만들어내는가를 잘 찾아내지 못해서 단순히 이런 식으로 전체 컨트롤로 전체 조인트의 어떤 미니마이즈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없었다. 예, 그래서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원투매니 매핑을 풀기 위해서는 프로퍼러한 솔루션을 찾아야 되고, 뭐가 더 나은 솔루션인가를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알고리즘에서. 두 번째는
옵티마이즈 할 변수가 이제 많으니까 이것을 그룹핑하고 잘 그룹핑한 다음에 어떠한 순서대로 옵티마이즈 될 것인가를 잘 설정해 주면은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그룹핑과 오더링부터 말씀을 드리면 컨트롤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고 타겟 조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나눴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들을 나누고 조인트를 나눈 다음에 어떤 파라미터가 어떤 조인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삼각관계를 찾아줬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관계를 찾아주면은 이렇게 얘를 따로 떨어서 이제 그룹핑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따로 옵티마이즈하고 얘 따로 옵티마이즈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옵티마이즈를 하는 순서도 먼저 이제 숫자 지금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인트들을 모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고 이 파라미터 이 조인트가 영향을 미치고 얘는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많은 조인트에 영향을 미치니까 뭐 순서대로 모델링을 해서 옵티마이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룹핑과 모델링을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어떻게 나온 거야? 제가 왜 1이 돼야 되고 제가 왜 2가 돼야 되고 사실 지금 이 파트를 좀 이걸 잘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된다면 사실 컨트리뷰션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지금 이 캐릭터의 가장 제가 테스트로 삼았던 캐릭터 가장 잘 되는 모델링과 그룹핑을 제가 매뉴얼하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게 제너럴하게 모델링하고 그룹핑을 해야지 된다는 걸 제가 그걸 약간 수학적으로 표시 잘 레프레젠테이션 하면 좋겠네. 예, 그걸 하는 게 좀 중요한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영어형 그 아티스트들이 피지컬 타겟팅처럼 이 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모션 만드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든가 많이 쓰는 게 있다든가 네. 그렇게 접근하는 수가 있고. 네,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 바로 다음에 설명할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뭐가 더 프로퍼라 옵티마이제이션인가 이거 같이 물론 같이 가야 되니까 그 파트에서 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말하고 좋은 아이디어고 예. 어떻게 보면 요 그래프를 이렇게 화면에 지금 그었으니까 이거에 의한 디펜던시를 찾아서 디펜던시가 뭐 많은 것부터 한다라든지 이런 논리 그걸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예. 매뉴얼을 했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지금 1번을 한 이유는 화살표가 제일 많은 거 같고 1번이 예. 그다음에 2번이 부담이고 네. 나머지는 순서대로 그냥 약간 이런 느낌 예. 보여서 예. 그런 식으로 뭔가 룰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룰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일단 많은 조인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인트 자체에도 하이라키가 있는데 좀 더 상위 하이라키에 있는 조인트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일수록 먼저 옵티마이즈 해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룰을 정해서 예, 그렇게 옵티마이즈 해야지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더 나은 솔루션이 뭔가 사실 근데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애니메이터가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가를 일단 첫 번째 관찰해서 뭔가 일반적으로 애니메이터가 이렇게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예, 방식을 먼저 도출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 캐릭터에는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어떤 스페시픽한 컨스트레인을 걸고 싶다 이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좀 더 업데이트하면은 이제 에러텀이 각각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위에 에러텀 그대로죠. 그래서 소스와 타겟을 이제 가장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런 컨트롤 파라미터를 찾겠다고. 두 번째는 근데 이것을 근데 미니마이즈를 찾아줄 때 일반적으로 애니메이터가 작업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핸드 이그젠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손을 쥐는 모션을 만들 때 FK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그래프이라는 파라미터 하나만 사용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걸 애니메이터가 좀 더 선호한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옵티마이저를 수행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내가 특정 동작을 하는데
그랩이라는 파라미터를 전혀 사용하기 싫고 나는 FK만 사용하고 싶다라는 때가 있을 수 있다면 그때는 이 유저 컨스트레인트에 해당하는 이제 정보가 들어가서 그랩 파라미터를 줬을 때 에러 값이 올라와서 해당 파라미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한 텀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템포럴 텀이 또 추가적으로 추가돼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 세 번째 프레임 간에서 각각의 파라미터 들쑥날쑥하면은 외형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언정 이것을 애니메이터가 수정하거나 또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하게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텀 파라미터와 비슷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세 가지 텀을 추가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예,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실험을 수행해 봤는데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MIT에서 나온 NLOPT라는 논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요. 이런 캐릭터를 옵티마이제이션 수행해서 지금 애니메이션에는 아직 하지 않았고 지금 스태틱한 포즈에만 했는데 지금 각각의 바디 파트별로 옵티마이제이션을 돌고 에러를 매저해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뒤로 가면은 풀 바디가 끝나면 이제 그림과 같이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손 같은 데가 약간 어긋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몇 번 더 이터레이션을 돌면은 좀 더 이제 원하는 결과값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랬고요. 네, 일단 0에서 1로 갈 때는 템포럴 텀이 안 쓰이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처음 솔루션을 찾고 난 다음에 이게 괜찮은 솔루션을 찾았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그러면 이 세 개의 텀 중에 지금 두 개의 텀은 리즈너블하게 작동한다라고 봐도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팀 내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템포럴 텀이 실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 밸류와의 그 디스턴스만 매저하고 있는데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템포럴 텀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텀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현재까지 있는 버전으로 봤을 때 잘 작동하고 있나? 예.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이 이제 저거 풀 때요. C에 무슨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근데 기본적으로 리깅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마야 같은 경우도 어떤 파라미터가 바운더리가 얼마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지금 처음 그러니까 이 이니셜라이즈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 이제 파라미터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이니셜라이즈 할 때 각각의 파라미터가 를 돌면서 그 정보를 얻어내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의 바운더리는 어디서 어디까지고 이 파라미터는 어떤 조인트를 움직이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 딕셔너리 같은 정보를 여기서 처음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 뒤에 딕셔너리즈를 수행하거든요. 만약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 어떤 파라미터 0에서 1까지 파라미터도 있는데 0 이하나 1 이상의 파라미터를 넣을 경우에는 얘가 죽어버려요. 근데 바운더리를 알아내는 것 자체는 일단 쉽게 알아낼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전혀 수용.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 C 벡터를 구하잖아요. 그 중에 하드 컨텐츠를 주는 것이 어떤 것은 0이어야 한다라고 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유저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어떤 파라미터 쓰기 싫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고정시켜 놔라 하드 컨스트레인트로 주고 그러면 그냥 여쭤보는 이유가 그런 게 확실하게
컨스턴트가 이렇게 쪽에 바운더리 컨디션들이 잘 주어지면 순서대로 안 해도 풀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너무 해가 유일한 식 자체가 유일한 해를 내는 식이 아니니까는 순서대로 푸는 방법이 그 답을 나올 수도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부터 풀어서 된다는 게 확실히 왜냐면 이게 풀고 이걸 풀면은 이거에 대해서 x된 값이 몇 개 주어지니까는 다른 것들이 잘 찾아지는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면은 그 순서나 그룹핑으로 풀기 쉽지 않을까라는 일단 순서대로 푸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리깅이 어떤 파라미터가 어떤 조인트를 하이라키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위에 있는 어떤 파라미터 옵티마이저 하더라도 상위에 있는 파라미터 옵티마이저가 그 이후에 된다면 하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서가 일단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파라미터들 페어가 있잖아요. 얘는 파라미터 이 조인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같이 넣고 옵티마이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룹핑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모더링과 그룹핑을 수행을 했습니다. 저도 애니메이터가 어느 방식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룹핑을 한 다음에, 왜냐면 애니메이터는 보통 큰 동작을 만들어서 일부러 작은 동작을 찾아서 반영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룹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궁금한 게 여기서 템포레이션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 이렇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템포하게 한다는 이유가 앞뒤 프레임 간의 어떤 스무즈를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굳이 저걸 미니마이즈 할 때 적용을 같이 해서 한다는 이유가 모든 유저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스무딩하지 않고 갑자기 파닉하는 그런 동작을 원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다가 저렇게 인위적으로 템포한 어떤 선을 두는 게 과연 유저한테 한 건지. 좀 그래서 템포럴 텀이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사실 그 전에 있던 대로 유지시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걸 안 주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뭐 하나의 예지만 다른 파라미터로도 가능하지만, 아까 그랩이 있고 FK가 있는데 1프레임에서는 그랩 파라미터를 주고 FK가 0이었는데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같은 결과인데 그랩이 0이고 FK가 값이 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결과는 똑같은데 튀잖아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 그래프가 좀 미묘하게 더해진 건데, 미묘하게 더해지게 되는 게 맞나요? 근데 만약 그런 식이면 어차피 모더링을 가지고 하면은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랩이 먼저 되고 방금 말했던 그 경우는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제 동일한 자세를 만드는 게 예를 들어 그런 오더링이 불분명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사실 그 좀 컴플렉스한 릭을 다루다 보니까 되게 컨트롤러와 조인트 간의 그 상관관계가 약간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랩과 FK 같이 이제 상황관계가 분명한 건 문제가 없는데, 불분명한 그런 경우, 아직 제가 만나보지 않았지만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저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일정하게 또 분명히 애니메이터가 원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그래프 에디터 같은 데에서 봤을 때 이 애니메이션 그래프가 좀 자신이 원하던 대로 스무드한 그런 식으로 나와줘야 하는 게 또 맞거든요. 또 하나 질문인 게 원경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되게 하이라이컬하게 모더링을 구하고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바운드 컨디션은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그리디하게 중요한 것부터 만족을 시키면 조인트를 고정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모더링이 밀리면은 바운드 컨디션을 못 지키는 경우, 에러가 누적이 돼가지고 바운드 컨디션을 못 지키거나 한꺼번에 안 풀면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이제 우려한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좀 이걸 그래서 그룹핑을 또 잘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조인트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걸 만들고 싶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 컨트롤러가 이 전부를 그래핑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값을 찾는다 할게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파라미터가 에러가 가장 적은 거는 얘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파라미터는 얘랑 맞추고 싶어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그냥 파라미터를 다 나누는 게 맞는 것인가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근데 이렇게 다 전부 다 나누면은 또 이거의 다른 버전에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에러가 또 누적되어 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좋은 그룹핑과 좋은 오더링이 되는가를 좀 더 좀 심사숙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한번더 보여주는 그냥 의견은 오더링을 하면 되고 오더링을 안 하면 이제 답이 깨지는 이유가 커지고 그럴 거잖아요. 그 이유가 꼭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무조건 오더링만은 아닌 거니까 유민이나 이런처럼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면 맞을 수는 있는데 꼭 유일하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는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처음에 주어지는 하자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터지는 건데 그러면은 가장 뿌리 있는 건 어차피 포지션만 잡는 걸 테니까 그걸 부진시켜주면 다음 거 구할 때 이게 바운드되니까 이제 구해지고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사실은 꼭 그렇게 순서대로 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뭐 끝단에 무슨 컨디션을 잡아가지고 하면 한 번에 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한번 지금 사실 이 문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몸 전체의 포즈가 에러를 미니마이즈 시켜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그 하이라키컬하게 아니더라도 전체 포즈를 좀 수월하게 하나로 옵티마이즈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 중이 될 것 같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문제 접근 방식이 되게 새롭다고 할 수 있잖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왜냐면 조인트로 하는 것처럼 조인트로 컨트롤러로 가겠다. 이거는 실제 애니메이션을 다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괜찮은 방법론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솔루션을 풀려고 하는 도메인을 굉장히 복잡하게 잡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실제 영화를 만들어서 솔루션 플러스까지 잡지 말고 게임 캐릭터 뭐 이런 걸 좀 단순화시켜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리딩 캐릭터들한테 똑같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쉽게 풀린다라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복잡한 것도 다 된다고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막 문제풀이로 고민하지 말고 고민을 약간 단순화시키는 거지. 네. 저기 뭐 리딩 자동화하는 이런 논문들도 보면 실제 프로덕션에서 쓸 수 없는 그런 캐릭터들한테 한 거잖아. 마찬가지로 뭐 영어 논문도 어찌 보면 프로덕션에서는 한 만 개 블렌드 쉐입을 하지만 한 30개 블렌드 쉐입만을 가지고 그런 도메인을 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약간 단순화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오늘만 솔루션을 찾아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디테일에 관련 질문인데 우리 지금 에러텀이 3개 있으면 에러가 3개 있으면 적어도 주요문제 시기에 저게 한 3개, 4개의 항으로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개의 추상적으로 그냥 한 개의 텀만 보여줘서 네. 그 디테일한 식이 있긴 있는 거야? 그 3개, 4개에 해당하는? 일단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각각의 에러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따로 정리를 추가적으로 어떤 거는 사실 매뉴얼하게 제가 해서 그래서 에러텀이 얻어지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리가 되려면 좀 더 실험과 이런 걸 통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물까지 나왔으니까 적어도 두 텀에 대한 거는 있는 거 아니야? 결과물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이게 수식으로 정리가 되려면은 예를 들어 에러가 어떤 식으로
조인트 같은 경우는 뭐 저렇게 일단 계산이 되는데 일단 유저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정리를 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좀 더 다양한 캐릭터 리깅에 테스트해서 뭔가 구멍난 부분이 없나 네, 그런 거 좀 찾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셜 리그에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리그와 조인트가 아니라 리그와 블렌드식의 파라미터 간을 비교를 하게 될 텐데 페이셜 리그도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막 그룹핑하고 막 이런 거에서 이제 애니메이터가 좀 더 쓰기 편한 어떤 그래프 심플리파이어를 기존의 방식에서 좀 더 개량해서 애니메이터가 어떤 여기서 나눠준 그룹핑한 그런 단위별로 그래프 심플리파이어가 일어나면 좀 더 사용하기 편할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 그런 것을 진행하고 싶다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많이 나와서 더 없으실 거라.